민간 소비 증가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2%에서 3% 중반대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이 44%를 넘어 올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바백스 CEO를 만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책 재검토에 주체했습니다. 공급과 금융, 제재를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다음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 청사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종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영유권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평화의 시계를 돌릴 준비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의원은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헐값 매각해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1.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치를 뛰어넘은 수치로 코로나 이전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위기에 몰렸던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코스피가 1,400선으로 주저앉는 등 큰 위기를 맞았지만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6% 성장해 코로나19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마이너스 1.3%와 마이너스 3.2% 연속 역성장을 보인 후 3분기에 2.1%, 4분기에 1.2% 반등한 바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은 1.8%를 기록해 이는 2019년 4분기에 2.3%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기별 0.7 내지 0.8% 성장이 이루어지면 올해 4% 성장도 예상됩니다. 4% 성장률이 가능하려면 2,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0.7에서 0.8% 성장을 하면 4%가 가능합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졌습니다. 민간 소비는 1.1% 증가해 작년 3분기 0.0%와 4분기 마이너스 1.5%와 비교하면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이동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고 수입도 기계, 장비, 1차 금속 등을 위주로 2.4% 늘었습니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2.8%, 농림업 6.5%, 서비스업 0.8%, 건설업 0.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1.8% 성장해 실질 GDP 성장률 1.6%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변수가 남아있지만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1분기에 1.6%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3.2%를 웃도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뤄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3% 중후반 이상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소비와 투자, 수출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 방역과도 직결되어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별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산세가 여전하고 또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도 적지 않은 만큼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 접종 참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어제는 검사 건수도 조금 늘었을 텐데요. 500명대를 유지했군요. 예,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512명입니다. 전날보다 환자 수는 10여 명 정도 늘었지만요. 검사자 수가 말씀하신 대로 2배 정도 많았던 걸 보면 감소세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주초엔 주말 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수요일부터 증가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달라며 매우 신중합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77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35명입니다. 여전히 수도권 환자의 비중이 큽니다. 서울 116명, 경기 191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환자만 321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을 살펴보면요. 부산 30명, 경남 27명, 경북 20명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부 판단대로고 눈에 띄는 안정세라고는 판단하기도 일러 보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하루 새 24명이 늘면서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1차 접종자는 이제 14만 1,900여 명으로 이제 누적 접종자 2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뒤에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람이 많았는데요. 모두 546명이 이상 반응을 추가 신고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이 정부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환자 감소세의 주요 이유로 주말 효과의 영향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에는 최근에 여러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아서입니다. 먼저 최근 한 주간의 검사 양성률은 1.88%로 6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발생 비율은 한 달 전보다 약 15% 정도 포인트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개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4.7%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크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정부가 오늘 개인 간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물량을 확보한 만큼 대상별 접종 일정은 최대한 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마련했던 세부 대상별 접종 계획을 다시 꼼꼼하게 살피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네, 서울 광진구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뿐 아니라 음식점과 각종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조용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해서 확산세 잡기에 나서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광진구의 실내 체육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곳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지금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영업은 재개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이곳 실내 체육시설은 앞서 2주 동안 문을 닫은 뒤 어제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곳과 관련해 확진자 50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내 확진자만 46명입니다. 지난 9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 2자릿수로 번졌는데요. 앞서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나오고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시설 방문자는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곳은 헬스장과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이 한데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 개시와 출입자 관리, 주기적 소독 등은 잘 지켜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일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건 이렇게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데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신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운동시설과 관련해 하루 새 10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2일 이후 이용자 등 확진자 14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직장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카페와 음식점,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있는 댄스 연습실과 이미 백신 접종이 이뤄진 성동구의 돌봄시설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댄스 연습실의 경우 하루 새 4명이 추가돼 전국적으로는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수강생과 강사가 연습실을 옮겨 다닌 점이 추가 전파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어린이날 등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지금이 4차 유행을 막는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증가세에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핵심은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 금지입니다. 업무 외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취지인데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도 확대합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참여도 독려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이고 경찰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업소를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 확산 추이를 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진구의 실내체육시설 앞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사 CEO를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노바백스사와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노바백스로부터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천만 명분으로 전량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생산합니다. 미국이 6천만 회분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지원은 쿼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지원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원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디 슬라빈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트윗을 통해 미국이 6천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 가능할 때 다른 나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at the administration is looking at options to share American-made AstraZeneca vaccine doses during the next few months. Given the strong portfolio of vaccin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authorized and available in large quantity, and that is available in large quantities, including two two-dose vaccines and one one-dose vaccine. 미국은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6천만 회분과 같은 대규모 지원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에는 인접국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심각한 인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백신 원료와 의료용 산소 관련 물자 등 다양한 긴급 지원 제공에 합의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지원은 쿼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지원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입니다. 쿼드 4개국은 지난달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네 나라가 협력해 내년 말까지 10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 20일 쿼드의 백신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이 문제를 추가 협의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들어간 여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로 한정해서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떻게 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새로 잡을지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오늘 첫 회의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파악해서 다양한 해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결자 해지의 각오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모두 상임위별로 다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해서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우선 논의해 놓고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논의는 후순위로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인데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정해서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혜택은 줄게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가상화폐 관련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제도권 도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접근법을 고민하던 정부와 민주당은 가상화폐가 실제 통화 기능을 가진 화폐는 아니지만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 자산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자자가 아닌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띕니다. 홍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서 불법 다단계 거래와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며 정부 여당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상화폐로 엇박자를 이어가며 2030 투자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추경호 의원은 투기성이 강하다고 엄포만 놓고 관계부처 간에도 서로 떠넘기는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 가상화폐 TF 설치를 선언한 데 이어서 성일종 정무위원회 간사를 TF 간사로 임명하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죠. 관련 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열리는 최종 토론회인 만큼 당 혁신안과 민생 또 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오는 금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도 오늘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어제 초선 의원 초청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재선 의원들과 토론회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요이동 의원은 재선 의원들과 원내 협상 전략 등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에 저마다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횡령과 배임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직 의원의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결정지을 절차 이제 2시간쯤 뒤 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토해야 할 범죄 사실이 많고 또 이 의원 자신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11월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인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은 자정을 조금 넘겨 발부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그 죄목만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이 소명해야 할 주된 혐의는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이 의원 자신이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약 540억 원 상당의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해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는데요. 검찰은 자금 일부가 이 의원 딸의 고가 수입차 리스와 월세 수백만 원짜리 오피스텔 임차 등 호화 생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가 약 555억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이상직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인 이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의원은 본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 의원 또 취재진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는데요. 한번 이상직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22채, 30평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제가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하겠습니까? 법정에서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팽팽성 있게.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 차를 왜 따낸 게?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차입니다. 예. 검찰은 이 의원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이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 회계 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적이 있고 그 지위를 고려할 때 회사 관계자들에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게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관련자 진술과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오후 1시부터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구속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종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이 풀어야 한다면서 책임을 돌렸는데요. 올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청서 내용, 일본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작년과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실렸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한 해의 외교 성과와 국제정세 분석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입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성 장관은 오늘 오전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올해의 외교청서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등 한일 현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한일 현안이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고 한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 내용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로 더욱 심각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 면제를 인정한 지난 21일 판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인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미중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 17일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미일 협력 강화도 주요한 외교 성과로 담았습니다. 네, 매년 억지 주장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악재도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소마 총괄영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기술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한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서 일본이 계속 주장해온 국가 면제가 인정되자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양국 간의 악재가 쌓일 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일 외교국장 협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만 4시간 넘는 대화에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양국 당국자 간의 다음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외교의 우선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는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일 관계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겠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산 외국인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들인 아파트 가격만 8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을 텐데요. 관세청 발표 내용 자세히 들어볼까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외국인을 조사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이 그 대상인데요. 결국 84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55채를 산 61명이 적발됐습니다.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낮춰 신고해 탈세하거나 가상화폐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뒤 아파트를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내에서 수입도 없이 짧게 체류한 44명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 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6건, 구로구, 서초구 각 5건, 송파구, 마포구 각 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관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적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챙기거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1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의 개발 예정 부지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등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변칙 증여 혐의자 11명, 기업 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와 차량을 산 탈세 혐의자 4명도 포함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논란이 되어온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보완 수정해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복궁 앞 월대를 복원해서 역사성을 강화하고 주변과의 연계성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되 현재안을 보완 발전시켜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부분, 600억이라는 귀한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우선 월대 복원은 역사성 회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이번 공사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물길, 분수 등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 광장의 주요 공간들이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 발전 방향을 담겠습니다. 의정부터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부지와 KT 건물 등 민간 건물이 광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 수상만큼이나 관심을 받았던 게 그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분열과 다툼의 연속인 우리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영국 더 타임스가요. 시상식 연설 챔피언 이런 그 수식어를 달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영상 구성안에 어떤 녹취를 고를까 회의를 했는데 정말 고를 수가 없을 만큼 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배종호 교수님 아직도 여운이 남아서요. 어제 시상식 소감도 있었고 이후에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에 특히 공감이 가셨습니까? 역시 이제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뭐 남성 차별이라든지 인종 차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자. 이런 부분이 아마 보편적인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어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윤여정 배우 그 자신의 인생 자체가 미나리처럼 모든 갈등과 차별 또 장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사에 큰 쾌거를 거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정치권과 관련해서 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정치하면 지금 이제 진영의 정치, 그래서 이제 분열의 정치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삶을 보듬기보다는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퇴행적 정치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 진영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부정적인 정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게으른 정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지자들의 증오를 동력으로 하면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산적인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려면은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절충하고 그래서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가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지도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머니플레이터,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계속 악용하는 그런 지도자. 또는 이제 관리자는 그냥 현상 유지. 그렇지만 진정한 리더는 이런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리더인데 그런 지도자가 우리 좀 정치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도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툭 던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무지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인종차별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 두 아들이 일하러 나가라고 종영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워킹맘들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세련되게 풀어가는 화법. 근데 이게 격하게 싸우면서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덕 감독이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많은 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는 씀이 있다, 주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김기영 감독. 김기덕 감독이. 뭐 김기영 감독도 물론 천재 감독이시지만 그 차별에 대한 부분들, 소외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김기덕 감독이 가장 강조했었던 영화의 주제였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영화를 굉장히 그 관통하는 두 가지의 정신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는 개척 정신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민 정신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무스에서 배를 타고 왔었던 이 사람들이 그건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뤄간 민주주의의 전형이었었던 미국이 지금 와해되고 있고 붕괴되고 있다. 인종 갈등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윤여정 배우가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진 화두는 이겁니다. 미국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패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 영국, 미국 모든 나라들이 윤여정 후보가 갖고 있는 연기력과 더불어서 그 영화가 던진 가치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운을 주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윤여정 배우뿐 아니라 영화 미나리가 던진 미국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함께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세계인들까지도 요즘에 뭐 윤여정에 스며든다, 윤며든다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나저나 지금 뭐 부동산, 백신 현안 많은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또 협치의 무지개를 펼지 이 부분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자,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지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첫 부동산 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진선미 특위 위원장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주택의 온전한 기능 회복,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목표는 분명합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현실에 입각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양극화 관련해서 사과 메시지도 냈고요. 국민의 분노 지점을 바로 보고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무주택자 그리고 실소유자 보호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4월 7일 재보선 결과가 부동산 민심에 상당히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동산 특위와 관련해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꼼꼼히 마련하겠다. 그리고 특위위원장도 뭔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투기를 막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 세 가지를 윤호중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 대책이 내려지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급 부족을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실제 시장에서 또 수요자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이제 가시화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출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집을 마련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있는 사람 외에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 그래서 뭐 LTV라든지 DTI 이런 부분이 현재 40%, 60%로 규제가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송영길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90%까지 올리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고민할 것인지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산세를 감면해 줄 것이냐 또 종부세를 완화해 줄 것이냐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부동산 특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법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근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세제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 중도층하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윤호중 위원장은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공급, 금융, 세제 이거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얘기했는데 어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세금 관련한 논의는 당분간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5번 만들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 공급, 금융, 세제가 문제라는 거는 저도 알고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럼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주도용으로 공급의 한계가 있으면 그걸 민간까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제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양도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핵심적인 사항을 다 피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가 위기에서는 한국경제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었던 투기와의 전쟁과 관련된 거는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분명히 책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전 국민의 그 주택 수급률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주택자가 한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집을 낼 정도로 양도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최소한도 그러한 나름대로의 부동산 정책에서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원칙은 지키되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만 가지고 조정하겠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얘기 가지고 저 정도 메시지 가지고 과연 그동안 못했었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풀릴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윤호중 원내대표 말고 이제 새 당대표가도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5월 2일 날. 그리고 김부겸 또 내정자가 만약에 이제 국무총리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약이 무효다. 정말 획기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당정 간에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회의를 거치면서 뭔가 목소리를 좀 하나를 모으는 작업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엇박자다, 우왕좌왕이다라는 접근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에서 이 세금 문제,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종부세가 너무 지나치다, 현실화하자. 구체적으로 이제 당초에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할 때 1% 정도 대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8%가 대상자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16%로 늘었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나치다. 그래서 좀 낮추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으로 9억인데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현재 6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9억 이하로 좀 낮추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 지우기다라고 이제 반발하는 세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시각이 민주당의 이 부동산 특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민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가장 맞다고 보고요. 일단 이제 부동산 특위 자체가 4월 7일 재보선에 담긴 부동산의 민심을 담아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지금 뭐 갑론을박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다만 어떤 정책을 좀 내놨으면 차질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종부세 강화를 내놓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이제 6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시 또 이 부분을 완화하자라는 부분.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좀 일관성이 없고 우왕좌왕하지 않느냐, 또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진통을 겪더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일관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일관성, 가져봅니다. 정책 기조 유지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큰 영향을 끼쳤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당 내에서도 이제 공감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조 변화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과연 기조 변화냐, 아니면 세부적인 미세 조정이냐라고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방향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자,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하자,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하자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종부세와 관련해서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실거주자의 경우는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령자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본인이 매매를 한다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종부세를 가져갈 수 있는 이연제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이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창구, 막아야 될 창구가 뭐냐면은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그런 투기를 근절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을 가져도 임대 사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지금 사실상 부과를 면제해 주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157만 채, 부산에 있는 주택 가구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제도적인 개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부동산 투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부동산 정책,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 여권의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 조금 전에 좀 다뤄봤는데요. 야당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이 얘기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주도 공급만 고집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경직된 대응이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속도로라면 5년 뒤에는 서울 지역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여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단언컨대 이 정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 공급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짓눌러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국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이 정권의 과오는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겁니다. 종부세 완화는 계속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제 국민의 천불이 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고 집값 오르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당도 이제 부동산 해법에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가 지금 세금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심상정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종부세 완화는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 다룰 여야 정책 협의체에도 제안한 이런 상황인데요. 풀어갈 수 있을까요? 확실로. 두째 강조하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고 가격이 폭등한 거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공급이 부족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종부세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다 지금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것 속에만 맞추다 보니까 해법을 찾아지 못하고 지난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9년 동안 약 25만에서 30만 호의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세제 문제라는 걸 넘어서서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서울시 지난 보궐선거에서 425개 동 중에서 5개 동밖에 못 이겼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세금이 굉장히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민심이 폭발한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를 해야죠. 만약에요. 지금 얘기하는 여당이 얘기하는 시기로 계속해서 정책 기조 변화 없이 원칙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야당은 너무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민심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야당은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새 당대표라든지 또는 국무총리가 새로 선출이 되면 현재 거론된 것보다도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거를 최우선 항목으로 두고 나서 그다음에 세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는데 공급에 대한 문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종부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내각이 본격 가동되고 새 지도부가 들어온 다음에 판을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자, 이제 이 문제를 공급의 문제로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제 전국적으로 지금 무주택자 비율이 55%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예.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57만 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게 투기의 원천이 되는 그런 부분도 뭔가 제도적으로 방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 주도의 공공 임대 주택이 대거 공급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정책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죠. 지금 통계 부분을 지금 이해를 좀 못하고 계신데 배 교수님께서 전국의 주택 소유율이 58%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택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주택 보유자의 28%가 다주택자예요. 네.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을 한 채만 갖고 내놓을 수 있게끔 해서 공급이 많아져야지만이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른 세제 문제를 가지고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벌써 부동산 가격은 훨씬 안정됐었어야죠. 25차례 대책을 통해서도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근본적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 두 분 의견 엇갈리는 것처럼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내 집 갖기 이 꿈, 서민들의 이 꿈이 너무 멀어진 것은 사실이라서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좀 급한 마음으로 좀 절실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백신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에 체결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분량의 추가 확보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밝혔죠. 문 대통령 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접종 계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지 말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백신을 지나치게 정쟁화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자. 어제 대통령이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그 당부의 목소리를 냈는데, 자, 이런 목소리를 낸 게 주말에 정부가 발표한 화이자 2천만 명분 추가 공급을 받기로 했다는 이 부분하고 좀 무관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백신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면서 백신 수급 그리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방역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Y자 2천만 명분을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좀 방역화해서 백신을 정치화해서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당부를 공개적으로 한 건데요. 실제로 이 백신을 정치화하는 부분은 여당도 안 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좀 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정쟁의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선거에 악용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K-방역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첫 번째로 왜 중국에서 유입을 막지 않았느냐 라면서 이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또 두 번째로는 8.15 집회를 왜 막느냐. 그렇지만 결국 이제 8.15 집회를 통해서 3차 대유행이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말고 좀 야권도 방역 접종에 좀 협조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 2천만 명이 추가로 들어오기로 돼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온 건 아니고 3, 4분기 그러니까 7월에 빠르면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하루에 많으면 15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여와 야가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은 조기에 백신을 들어오는 부분까지도
야당도 협치하는 것이 제일 야당다운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여든 야든 정쟁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어제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평가가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백신 공급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한 이 조사인데 지금 이제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인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이 지지율 추이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는 예.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부를 믿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정치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6월까지 1,200만 명이 접종을 마치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이면 지금 4월 달인데 300만 명을 마치 접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2달 동안에 900만 명을 접종을 해야지만이 상반기 1,200만 명이 접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900만 명을 2달 동안 어느 백신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서 어떻게 한 것을 발표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정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얘기했었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도 변동이 올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한 기대들 정부만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1차 접종을 마칠 때까지 7월 달까지 포함해서 9월 달까지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70%를 하겠다. 그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을 제때에 접종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우선 예를 들어 발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그건 야당이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예. 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치를 백신을 정치하지 말고 빨리 대통령이 대화 정치를 복원시켜야 돼요. 예. 이렇게 정부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랑 3자 회담을 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야당이 그 부분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그래서 대화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예. 백신 정책을 막는 것이지 야당 보러 비판하지 말라고만 주문했을 때는 실효성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의미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그렇습니다. 부산시장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백신과 백신 관련된 문제도. 수급과 보고를 아주 예.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훨씬 네. 좁힐 수 있고 야당이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화시키는 거는 그건 야당이 잘못한 거죠. 예. 자, 정당 지지율을 좀 볼까요?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 아주 지지율이 미미하게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추이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이게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하고 조금 빠졌고 여당은 아주 소폭 반등한 이런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아무래도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공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이제 역설적으로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 승리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그렇게 공을 인정받을까? 역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만들었다.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거의 수구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떨쳐내고 중도로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강 정책도 바꾸고 또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와 관련된 구속 수감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뭐 사면론 더 나아가서 탄핵을 부정하는 이런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거든요. 예.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특히 이제 서병수 의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최다선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최다선이 했다는 얘기는 평범한 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게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이구나.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과거에 탄핵 이후에 국회 로턴다운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은 쇼였는가라는 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내에서
당 원내대표 선거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도 진행 중인데 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중도로 이제 가까스로 외연 확장을 해놨는데요. 지금 도로 한국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시선이 나오는 게 지금 지지율 중에서 일간 그 지지율을 봤을 때 서병수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탄핵 부정 발언한 이후 한 그날 기점으로 좀 꺾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추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았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변화로 오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앞서는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징은 어느 정당이 압도한 것이 아니라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건데 뭐 지난주 대비 한 1% 변화한 걸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왔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오름세를 이어가느냐 그렇습니다. 꺾이느냐, 그런 뭐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서로가 굉장히 이제 경쟁의 시대로 오는데 아쉬운 거는 도로민주당, 도로한국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도 무슨 민심이 변했나요? 지금 원내대표 경선 보십시오. 초강성 친문 그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고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당내 경선을 하다 보면 대의원들의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강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변한 거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야당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선거 승리한 다음에 이거를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또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동층이 점점 늘 수밖에 없다. 두 정당 정치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 원내대표, 새 당대표가 다 이렇게 새롭게 선출이 되면 이제부터 경쟁이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누가 더 민심에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를 통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쇄신보다는 민생에 더 좀 많은 역점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든 야든 선거의 민심을 정확히 읽고 이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둘 다 못하고 있다. 저는 둘 다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한 인터뷰에서 최근 제주도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주말에 제주도 오셨더라고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민심의 아무튼 정확한 흐름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인물과 세력. 근데 그게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의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제 100명이 넘는 당이고 그다음 지금 왕성한 이 초선 의원들도 지금 뭐 58명이가 되고 하는데 자강론을 좀 해야죠. 언제까지 부모한테 그 부모가 뒤 돌아봐주고 과외 선생님이 과외를 해줘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죠. 김종인 위원장 당에서 나가자마자 국민의힘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도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지금 국민의힘 모습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공감하는 게 당이 지금 민심 신호등을 잘 못 읽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뭐 방향은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원희룡 지사가 던진 메시지가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였는가라는 부분에 좀 의심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두 분은 만난 거는 맞는 것 같고 본인 만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를 왜 만났을까? 아마 자기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정당 세력에 합류해달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났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하시는 거고요.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원희룡 비대위원장은 내가 앞으로 대권에 도전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의 말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좀 안 맞다고 보는 게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뭔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 돌아올 것처럼 여운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아사리판이다.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개혁의 보수라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의 새로운 대선의 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본인이 그러려면 얘기했듯이 뭔가 좀 새로운 인물, 그게 더 걸맞는 국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걸맞는 확실한 비전이라든지 예. 정책이라든지 임팩트를 좀 주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원희룡 지사 얘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쓴소리가 약간 애정 어린 쓴소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오늘 했는데 어쨌든 오늘 원희룡 지사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다. 자강론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강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자기가 왜 새로운 당을 만드느냐. 지금 뭐 배 교수님은 새로운 당에 합류를 했다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왜 삼신당을 만드느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부닥치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국민의힘 세력과 그리고 지금 제3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치 세력과 국민의당이라는 이 세 세력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원색 정선을 하는 것이 야권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뭐 5월이나 6월 달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합당이든 아니 영입이든 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서의 당대표는요. 별로 그렇게 큰 힘을 역할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대위 체제로 가고 후보 중심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에 문법이 있잖아요. 절대로 반드시는 꼭 반대로 나오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 나중에 또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다만 우려하는 거는 현재 당 중심으로 해서 당이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쇄신 세력들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당에 쇄신의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당이 먼저 변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것도 자강론이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당이 먼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합당이든 영입이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인사나 합당이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 지사의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빨리 변화해서 새로운 세력과 같이 할 수 있게끔 변화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3개월 뒤에 허망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지대에서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지금 4.2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요.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이겼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첫 메시지가 뭐였었죠? 상식이 이긴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제1야당과 여당이 격돌을 하는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적인 것이고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도 하나의 거대한 범야권으로 모여서 갈 수밖에 없게끔. 예. 그리고 이제 검증이란 것이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검증이 안 끝난 거고 윤석열 지금 전 총장도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권으로 와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에서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시기죠. 4월 7일 재보선 참패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5월 2일 전당대회 앞두고 나타났다는 것, 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시사점이 있는 그런 대목에 나타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요. 뭔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지난번 이제 총선을 끝으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이제 정치적 역할을 맡지 않겠다라는
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시점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왜 나타났느냐? 역시 이제 지금 여건이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은 정권 재창출에 뭔가 비상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본인은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뭐 잠룡들을 계속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잠룡들을 만나면서 의사를 타진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원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네. 최종 과정에서는 원팀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인이 마지막 최종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원팀. 네. 예. 이미 2주 자가격리는 해제돼서 주변 인사들과 만남을 갖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앞으로 역할 어떻게 보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한 평가는 뭐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보는 관점은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게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역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양정철 지금 분이 계속해서 친문 세력 중심으로 당을 정권 재창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비문인 이재명 지사와 갈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현실을 인정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또 친문과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총선과 대선은 완전히 다르고 친문 중심으로 한 선거 대선판을 짠다는 게 저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과거에 양정철 씨가 했었던 거와는 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있는다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 똑같은 변화가 없는 여권 대권 구도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설득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었던 뭐 임전서 총장이 비서실장이라든지 이광재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든지 하다못해 현재의 총리 전 뭐 대임을 받았다가 안 났다고는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을 한다. 뭔가 이 풀을 굉장히 크게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는데 모든 것을 친문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못하면은 분열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시설물을 만들고 새 이름을 붙여달라는 공모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논산 탑정호의 길이 600m,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곧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탑정호 출렁다리의 역사적인 새 이름을 붙여달라는 공모전, 시 홈페이지 게시글은 물론 영상물을 통한 광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50에서 최대 200만 원 상금도 있었는데 어떤 명칭이 과연 당선의 영광을 안았을까요? 네, 금상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동상은 탑정호 출렁다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 남산 출렁다리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고는 공모전 1위가 서울 남산 출렁다리, 그리고 3위는 남산 출렁다리가 된 셈인데 이 중복 포함 5천 건이 넘는 이름이 제출됐습니다. 이 심사 기준에는 창의성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출품작이 많다 보니까 그쪽 논산시에서 이제 한 주 더 미뤄서 23일 날 이제 공개를 한다고 공지가 올라와서 또 일주일 더 기다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몇 시간씩 고민을 하고 그 심사 평가에 맞게 창작을 한 건데 큰 금액이 있는 상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공모전을 할 의미도 없잖아요. 이렇게 될 거면. 네, 이렇게 참가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논산시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고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 이의를 신청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 접수 시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3월 17일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됐고 이 금상은 뭐 보시는 것처럼 43초 그리고 동상은 단 2초 만에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같은 문구면 먼저 접수된 작품이 수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상은 수상 작품 외에 34건 그리고 동상은 65건 더 중복해서 나왔으니까 이 사실상 선착순으로 수상 여부가 결정이 된 겁니다. 논산시는 외부 전문가로 된 평가단이 논산과 탑정호 그리고 출렁다리를 잘 드러낸 명칭으로 선정했고 2초 출품도 시스템상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 전에 오픈이 돼서 입소에 저장을 누른 사람이 그렇게 입력이 된 거고요. 9시 이전에 이제 저장을 눌렀던 사람들은 무효 처리가 된 거예요.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뽑은 거잖아요. 탑정호뿐만 아니라 모든 명사나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명칭을 뽑은 거였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뭐 거기에다가 뭐 뭘 어떻게 해달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주관한 용산공원 명칭 공모전. 최종 선정된 이름은 용산공원이었습니다. 앞서 경춘선 숲길 갤러리 역시 그 이름 그대로 공모전의 당선작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뻔한 이름으로 정할 거면 공모전은 왜 할까요? 세금과 행정력만 낭비된다는 지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공모전 표절 논란도 있었습니다. 유명 노래 가사를 그대로 베껴다 쓰고 또 해외 유명 사진까지 도용했는데요. 창작한 것처럼 공모전에 낸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이 포털에 검색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표절 작품을 왜 거르지 못했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최 측 성의의 문제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네, 누군가는 소중한 시간을 투입하는 공모전. 최근 공정위 문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세금이 들어가는 국공립 공모전은 더욱 그렇겠죠. 최소한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할 장치를 주최 차원에서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2명 늘어 누적 11만 9,8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800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만 이는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사이에 24명이 급증했습니다. 네, YTN은 어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를 탐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환경 속에서 관계 단절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이른바 퇴행적 적응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입니다. 지난 1년, 감염병의 공포 속에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무기력해졌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뭐 때 떼서 밥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마스크 속에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 작은 마스크 안에 그 사람이 다 숨을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얼굴 맞댈 기회를 잃은 아이들은 점점 관계 단절과 고립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교실 수업보다 원격 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면 접촉 자체를 꺼리는 이른바 퇴행적 적응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퇴행적 적응은 정서적 삶의 가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 직접 부딪힐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희로애락을 느끼면 그만입니다. 이 가상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은 책임을 동반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감정을 소비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중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학습 결손보다 퇴행적 적응의 심각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Are really worried about the long-term impact on socio-emotional skills of the students. As life develop more difficult to learn how to socialize, to express, to participate,
to express differences in a constructive way. Kids don't see their teachers. They don't see their other fellow students. They're retreating into their households. So this is a problem. So it's not just as simple as a technical problem of, making up for lost learning time. It's more complicated, and schools are going to have to pay attention to it.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강력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속 집단, 소속 관계. 이게 내 정체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YTN은 오늘 밤 11시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내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샤워, 화장실 등 사용 제한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육군훈련소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30세 이상이면 거의 간부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군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30세 이상 장병 12만 6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군은 30세 이상 군 장병의 백신 접종을 다음 달 첫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2주 이내에 일단 접종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접종은 코로나19 발생 때 작전에 지장이 있는 필수 부대인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와 일반 전초, 주요피 등 전방과 격오주 부대, 항공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30세 이상 장병부터 이루어집니다. 국방부는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에 대해 접종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접종 동의율과 명단 최종 집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반면 이 장병의 77.5%를 차지하는 30세 미만 장병 45만 명의 경우는 이 백신 종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접종 일정 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하는 파이자 백신은 이동도 어렵고 접종이 가능한 군 병원 수도 적어서 접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국방부가 열흘 동안 샤워,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육군훈련소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열흘 동안 샤워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병사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육군 훈련소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훈련소가 한 주에 3,500명 정도가 입소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할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못해서 밀접한 공간들로 인해 강한 방역 수칙을 이렇게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문제가 된 육군 훈련소의 방역 수칙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1차 PCR 검사가 나오는 입영 3일차까지는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세면과 샤워를 불가피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방역대책 강구하에 이용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치질은 3일차까지는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게 하고 있고 이 치과 관련 질병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샤워는 1차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3일차부터 허용하고 용변은 급한 경우에 다른 생활관용 대소변기를 소독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야기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좀 강한 방역 수칙을 적용해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담당 지휘관이 어떤 유감 표명과 관련돼서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리 중에 이 급식이 부실해도 너무 부실했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군에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휴가 후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되는 장병의 급식과 생활 여건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식자재 공급과 배식 체계 등 급식 체계를 일제히 점검하고 격리 장병 급식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이 직접 현장 부대를 방문해 격리 장병 급식 체계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정확한 식수 인원과 식재료 수량, 균형 배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고 이 급식 관련 예산 증액과 여건 개선 등을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이후 하루 평균 2만 7천여 명의 장병들이 격리 중이며 일부 부대에서는 이 격리 장병 생활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식자재 공급 때 인원을 고려해서 식재료를 제대로 청구했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격리 장병 도시락 배식 때 간부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했으며 격리 장병의 선호 메뉴는 10g에서 20g을 양을 더 늘려서 배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이 격리 장병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격리 시설 내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서욱 장관은 이 지휘관 회의 때 명확히 이 부대 지휘관들, 일선 지휘관들이 정성과 책임, 소통이 없으면 이런 난국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확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군 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명 늘었는데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은 1,60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끝나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공군은 예방 차원에서 600여 명을 격리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정부 특별방역관리 주간과 동일하게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을 하고 군 내 행사와 출장을 모두 연기, 취소하도록 하고 전 장병의 회식과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1.6%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또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전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중 건설 투자와 수출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 투자가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1분기에 1.6%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치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 수준 GDP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지던 마이너스 성장을 3분기 만에 끌어내면서 과거 위기에 비해서도 빠르게 경제 충격을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신선 배송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든 아이스팩 사용량이 여전히 많아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아이스팩을 뜯어보니 젤리 형태의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기저귀나 여성용품뿐 아니라 아이스팩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는 물 흡수성이 뛰어나 물과 결합해 냉매로 사용할 경우 얼음보다도 냉기 지속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 분해가 어려워 재활용이 쉽지 않은 건 단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32개 유통사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사용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12개 업체가 배송 중 온도 관리를 위해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전분, 소금으로 채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한 사업자는 17곳이었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직접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해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살펴봤더니 10개 중 4개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었습니다.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개별 판매사가 취급하는 아이스팩의 종류를 플랫폼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도 개별 판매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스팩은 별도의 분리수거 규정이 없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뜯어버릴 경우 포장지는 비닐류로, 충전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수도에 버렸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제 미스트럴 플라스틱이 일종으로 이제되어서 작은 생물들의 아가미를 막거나 기도를 막거나 해서 상당히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라스틱 내용물을 쓴 아이스팩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강원 남부와 충청 곳곳으로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해제되는데요. 지금은 내륙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지만 점차 남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도 약한 비가 한때 지나겠습니다. 봄비답게 이번 비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그친 뒤 내일 새벽부터는 불청객 황사가 유입됩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금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비는 약하게 내리지만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